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현대의 마지막 이론 파트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이론 정리하시고 나면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앞에 공부했던 거 한번 싹 정리를 잘 해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현대의 5년 단임으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현대 파트에 들어왔고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명박 정부까지를 짧게 특징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평가가 들어가기 좀 힘듭니다. 지금 우리는 당대인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기보다 실제로 정말로 시행을 했었던 정책이 무엇이 있고 좀 기억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지금 묶여 있는데 지금 5년 단임이잖아요. 그래서 5년씩 덩어리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정책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위주로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태우 정부 시책으로 했었던 것 중에 좀 1, 2, 3번으로 나뉘어 있는데 3당 합당을 좀 진행을 하고요. 사실은 노태우도 어찌 보면 신군부의 잔재 세력 같은 사람인데 여당에 사실 되게 약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이게 균형이 맞지 않다는 거죠.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 비슷한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정당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출발했을 당시에는 여당이 조금 작은 상태여서 그런 걸 여소야대라고 해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3당 합당이라는 거를 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앞선 정권에서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매우 많은 국민적인 피로감이 지금 쌓여 있고 그 민주화 운동을 쟁취를 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사실 굉장한 희생을 치룬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분위기를 환기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겠죠. 이때 마침 88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일체감과 국제적인 지위를 또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의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고 이때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한 발 더 현대 세상으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거를 북방 외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북방 외교. 북방이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계속 나오는 게 반공이 나오잖아요. 계속 반공이 나오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믿는 국가하고 우리가 뭘 하지를 않아요. 뭘 하지를 않는데 이제 이거를 내려놓고 점점 소통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북방 외교를 시작을 합니다. 소련, 중국 등의 공산 국가들하고 외교 관계를 다시 열어요. 우리는 이때가 되어서야 외교를 다시 열게 되고요. 우리가 사실 중국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일 노력도 한 발 나아가게 되는데 남북 고위급의 회담을 통해서 둘이 유엔에 동시 가입도 해요. 이런 작업을 왜 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노태우의 출신을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치세에서 이전의 군부 독재 시절에 뭔가를 지어야겠고 대통령이 이제 문민정부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뭔가 액션을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나는 독재 정치라거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을 조금 높이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던 대통령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유엔 가입한 게 사실 굉장히 특징적이죠. 이제 우리가 서로 쳐다도 안 보는 시대가 많았는데 통일 노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서서 7.4 공동성명이라는 걸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합니다.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걸 채택을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두 가지의 이제 문서와 선언인데 여기 남북 기본 합의서를 보면 남북 사이에서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인데 우리가 비록 통일은 못하고 있지만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내용의 합의서고요. 우리가 서로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북한이랑 남한의 시스템이 다른데 이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요거 인정을 하면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참견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서로 상호 불가침하면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거를 확대를 천천히 나아가자.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완전히 포개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은 너무 서로 다르니까 갑자기 합치고 할 수는 없어요. 남쪽 방식으로 북쪽을 합치거나 북쪽의 방식으로 남쪽을 합치거나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씩 교집합을 찾아 나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요거를 합의서를 채택을 하게 되고 이게 좀 의미가 있죠.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이 핵무기를 시험하거나 생산하거나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거 금지하고 핵 에너지를 정말 물리적으로 에너지로만 평화적으로 쓰는 거에 합의를 합니다. 이걸 어겼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이 공공의 적으로 지금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한 걸음 나아간 어떤 통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로 넘어가 볼게요. 김영삼 정부는 우리한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게 김영삼 정부가 최초의 어떤 문민정부잖아요. 문민정부. 이 김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계에선 되게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이 YH 무역 사건도 있지만 9번 동안 국회의원을 9번을 하고요. 굉장히 여러 번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고 국회의원을 연임을 하다가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8년까지인데 이때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경제가 성장을 하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금융실명제를 보면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모든 금융 거래를 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하는 땡땡땡 이렇게 하는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우리가 광복 50주년을 맞게 되거든요. 1995년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50주년, 100주년 행사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는데 광복 50주년은 의미가 있는 해였죠. 그래서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하면서 큰 거를 2개를 하는데 국민학교로 불렸던 이 과정을 초등학교로 개칭을 해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고 이 국민학교가 황국신민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썼던 단어를 우리가 사실 그대로 쓰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고 이 초등학교라는 말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조선총독부 건물이 여전히 경복궁 한복판에 크게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그냥 계속 재건하고 증개축을 통해서 용도를 바꿔가지고 계속 쓰고 있었어요. 정부청사로 썼던 적도 있고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여기다가 굉장한 돈을 투입을 해서 수장고 설비를 갖춘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거기에 뚜두둥 있으니까 총독부라고 하는 건 식민 통치의 가장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대표적인 시설물인데 너무 크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경복궁 건물이 한 개도 안 보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광복 50주년이 됐을 때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이제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 건물이 원래 무슨 건물이었는지 알고 있느냐? 일종의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건데 아무도 이거를 조선 총독부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박물관? 국회의사당?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이 어두운 이 다크다크한 일제강점기 역사가 희석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건물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대국민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의를 보고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일부러 약간 세레머니를 하면서 폭파 방식으로 와르르 무너뜨리는 방식을 쓰게 되고요. 이거 아마 인터넷에 영상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을 역사적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굳이 이게 온전한 형태로 다 남아 있어야지만 이 역사를 기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총독부 위에 그 첨탑이 있었는데 돔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첨탑이 있어요. 요것만 남겨놨어요. 요것만 싹 들어다가 저기 천안에 독립기념관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일제 잔재는 거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대대적인 세레머니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죠. 전두환, 노태우가 이때 구속이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의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는데 사실 노태우는 이렇게 구속되지 않으려고 앞서서 이것저것 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 업적은 업적인데 그 이전에 자기가 독재 신군부 정권에 참여한 부분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이걸로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되었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전두환이 대통령을 하면서 굉장한 자금을 형성을 해서 대통령 비자금으로 형성된 돈이 도대체 얼마였는지도 파악이 되지도 않는 돈을 빼돌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래저래 부정한 재산을 축제했으니까 국가에다가 얼마 배상을 하시오 라고 했는데 완전히 나는 지금 내 수중에는 돈이 29만 원밖에 없다 라는 황당한 말을 해서 그게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상한 자서전 평전 같은 걸 써가면서 내가 뭐 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본인이 했었던 일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그냥 대표 쿠데타로 독재 정치를 해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그런 사람으로밖에 기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본인의 죄를 주워 담을 기회를 완전히 놓쳤어요. 노태우는 그거보다는 난데 어쨌든 같이 지금 구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그 앞서서 노태우 전두환 정부에서 계속 연결됐었던 일종의 경제성장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근데 이게 약간의 버블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경제성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시장 개방도 추진을 좀 하고요. 우리는 김영삼 정부 때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합니다. OECD라고도 하죠. 여기에 가입을 하면서 시장을 개방하고 국제시장으로 이제 우리도 넘어가려는 그런 액션을 취해요. 그리고 민주노총이라는 거를 만들고요.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가면서 전국의 노동조합, 연합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이때 또 생기게 되고 김영삼 본인이 예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 YH 무역사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냈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정부 시책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김영삼 정부의 말미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서 마무리가 좀 좋지 않았죠. 외환 부족으로 경제 위기에 이 버블이 꺼지면서 직면을 하게 되면서 국제통화기금에다가 돈을 빌리게 되는 SOS를 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국제통화기금을 IMF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 자체를 IMF라고 부르죠. 요 시기를. 우리가 거의 경제적으로 속된 말로 폭망할 뻔했었던 시기를 요 IMF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IMF를 가장 이르게 극복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도 하죠. 김영삼 정부는 말미에 외환 위기를 겪게 되고요.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고스란히 다음 정부의 이 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김대중 정부가 이제 등장을 해요. 자,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98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또 이 정부가 들어오는데 가장 시급한 거는 IMF를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IMF가 터졌을 때 예전에 이 IMF 시기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나 또 음악 같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이거를 토대로 정리해고라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기업들이 막 성장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고용을 했다가 IMF가 터지니까 기업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대거 내보내는 거죠. 이때 정리해고를 당해서 회사에서 잘린 이런 가장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때 자살률이 엄청 높았어요. 엄청 높아지는 와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이걸 좀 개입을 해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대통령 직속으로 자문기구를 만들어요.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노사정위원회. 경제 위기하고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협의 집단을 하나 만든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직속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할 만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제통화기금의 이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걸로 정부 시책을 정말 모두가 다 허리띠를 쫙 졸라맨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 유명한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금을 그냥 준 거는 아닌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각각의 집에서 갖고 있었던 금을 다 내놓은 거죠. 이 금이라고 하는 건 국격을 넘나드는 화폐니까. 그런데 이게 되게 특이한 거는 한국은 집집마다 당연히 금이 있어요. 애기들 돌반지라든지 결혼반지라든지 그리고 재산을 금으로 바꿔서 쟁여놓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별의별 게 다 나와가지고 이것도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게 되고 모두가 우리가 약간 그런 민족성이 있잖아요. 국가 위기가 있으면 나 개인보다 국가적인 뭔가를 해결하는데 더 이제 마음을 쓰는 그런 거를 좀 대동단결을 보여주는 거가 바로 이 IMF 극복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채무를 조기 상환을 하는데 성공을 하죠. 우리는 다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경제 성장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발전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제를 성장만 시켰지 균등하게 복지라고 하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없구나. 이거를 좀 보게 돼서 이제 복지제도가 구석구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얼마나 연약하게 있었는지를 직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최저생활 그리고 자립을 돕기 위해서 이거 기초생활보장법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고령의 누군가가 내가 더 이상 일을 못해요. 근데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라에서 생활보조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IMF라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돈 버는 수단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몸이 아프거나 노약자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 또 부모를 잃은 고아,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죽는 거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을 딱 보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와요. 복지에 눈을 뜬 거예요. 계기가 있었죠. 외환위기라는. 그래서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고요. 이제 국가의 인권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런 최저,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인권이잖아요. 이런 거에 집중하는 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또 됐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이전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전두환 정부 때에는 그때 스포츠를 했다면 이제는 국제 스포츠를 이 한국의 위상을 알리면서 하는 스포츠 대회가 일어납니다. 2002년 아주 유명한 해였죠. 거의 전설적인 해입니다. 이거를 지금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으나 이건 정말 전설적인 거였고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이 월드컵 때 요때 고3이었던 친구들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피파라고 하는 세계 축구 순위에 뭐 끼지도 못했죠. 끼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개최국이어서 홈그라운드 효과를 조금 받기는 했지만 어마어마한 승전을 계속 울리면서 이 4강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었던 거죠. 저도 그때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죠. 공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실에서 탈출을 해서 이거를 보고 이게 그때는 지금처럼 막 영화 스크린 같은 게 막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빔 프로젝터 같은 걸 쏴가지고 임시 무슨 경기 공연장 같은 걸 만들어 놨었어요. 그 동네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독서실 슬리퍼 신고 가가지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골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다 모르는 사람인데 다 끌어안고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뭐 그런 거밖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는 전혀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약간 국제사회의 위상을 좀 한국의 위상을 좀 크게 알린 그런 연도의 기념비적인 해기도 하고 또 부산 아시안게임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세계 스포츠 시장에서 한국의 이름이 크게 올라간 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이 김대중 정부 때 많이 일어났고 아무래도 김대중 정부라고 하면 이게 제일 유명하죠. 통일 노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었던 시기입니다. 이거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있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에는 강강강 이건 없어요. 강은 없고 햇볕 정책이라 그러죠. 햇볕 정책이 뭐냐? 궁극적으로 말하면 화해 협력이에요. 나그네 외투를 벗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해서 계속 따스한 햇볕을 이제 쐬게 해준다. 이런 건데 현대그룹의 정주영이라는 분 있었죠.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북을 하고요.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금강산으로 막 수학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여기서 총격 사건 벌어지기 전까지는 금강산 관광이 또 가능했었고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남북 간의 통일 방안이 우리가 다른 것도 많지만 비슷한 것도 많다. 여기에 협의를 좀 찾고 통일 문제를 다른 나라를 끼어들지 않게 하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조금씩 교류를 확대하자. 그리고 경제협력 활성화하자. 이렇게 2000년에 요거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뭘 약속을 하냐면 개성에다가 개성공단을 조성을 하는 거를 합의를 했어요. 개성에다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제협력공단 같은 거를 만들자. 그래서 개성공단 만들자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휴전선을 뜯어낼 수는 없지만 서로 연결되는 통로가 필요하진 않나. 그래서 뭘 했냐면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었던 철로를 기차선을 다시 연결을 하는 거죠. 경의선을 조금만 복원하면 다시 북한이랑 남한이 연결이 됩니다. 경의선 복원공사를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진행하죠. 이때 이산가족 상봉도 많이 진행이 돼서 이 통일 노력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김대중 대통령 이걸로 노벨 평화상 받잖아요. 그렇게 또 유명하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일 노력을 가장 플러스적인 방식으로 따뜻하게 했었던 시기가 김대중 정부 시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 노무현 정부가 지금 또 나오게 되는데 노무현 정부 2003년부터 2008년입니다. 요때 조금 더 진취적인 무언가가 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순서만 알고 계시다면 사회가 발전하면 관심사가 달라지잖아요. 예전에 먹고 사는 게 힘들 때에는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골고루 복지를 하는 게 또 들어가게 되고 자, 이것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세세하게 신경 쓰고 있지 못했었던 세부적인 부분에 시선이 가게 되죠. 이제 남녀평등 같은 거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호주제가 폐지됩니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를 폐지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뭐냐면 호주제가 뭐냐면 호주를 중심으로 그 가족의 그러니까 아빠죠. 남성 가정의 중심을 바탕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 혼인, 사망 이거를 기록을 하는 건데 이게 남성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정을 이끄는 게 어머니라고 해도 이 호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남자 호주제 이렇게 하는 거 폐지를 한 거죠. 이거 여성 차별이다. 이렇게 보고 호주제를 폐지를 합니다. 이제는 엄마성으로도 등록할 수 있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게 요때 만들어진 거고요. FTA라고 하는 게 체결이 돼요. 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인데 칠레하고 미국이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거사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그냥 묻어놨던 거 있습니다. 현대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우리가 청산하지 못했던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친일파들이 전부 다 죽고 없어졌으니까 이거를 역사에 묻는다. 이거는 역사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죠. 그 역사를 다 드러내서 꺼내서 이 사람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가리고 친일 인명사전 같은 거 이제 만들어서 등재를 해서 이 친일의 후손들이 자기의 조상을 떳떳하게 이 조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게 해야죠. 그런 역사의 어떤 평가마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과거사위원회를 지금 만들었고요. 복지정책이 한 단계 더 넘어가요. 왜냐면 이거 완전히 근세잖아요.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서 사실 지금은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고 이 병원이나 이런 과학기술이나 의료기술이 너무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또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법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수명이 늘어났을 때 이 부양자가 없는 노인에 대해서 장기 요양보험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 신체활동, 그리고 가사활동 이런 거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만드는 요양보험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결혼하는 외국인들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문화 가정이 결성이 됩니다. 이 다문화 가정, 이거는 한국인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만 보호해줘야 돼. 이게 아니라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이 되면 한국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 같은 걸 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국민보건, 건강, 우리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우리가 질본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큰 이 자연 그 재난을 맞이하면서 코로나랑 이런 걸 겪으면서 이 부서의 활약이 엄청 많았잖아요. 요게 요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에도 마찬가지로 통일 노력이 꾸준히 진행이 되는데 앞서서 김대중 정부 때 개성공단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실제로 건설을 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 넘어와서 해요. 남북 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이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요때 진행이 돼요. 10월 4일에 남북 공동정상선언이 있었고 앞서서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적극적으로 요거를 구현을 합시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거, 핵 문제 해결할 거고 남북의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를 할 겁니다. 라고 요때 약속을 또 해요. 이게 2007년의 일이에요. 정말 너무 최근이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식으로 꾸준히 계속 통일 노력도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으로 이명박 정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인데 한미 FTA가 이때 비준이 돼요. 비준.
조약을 헌법상으로 요거를 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실제 시행을 하는 거를 비준이라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체결을 하거든요. 체결을 하고 이거를 비준으로 해서 이제 고 액션하는 거를 비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미 FTA가 이때 실제로 비준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국제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죠.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개최를 하게 돼요. 경제협력기구 G20의 정상회의를 2010년에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내용이 끝나지만 가끔 이명박 뒤에 정부도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뒤에 내용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아마 있을 것이고 뭐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 내용이 가끔 나오기는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크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주로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떤 액션이 있었느냐, 그리고 통일 정책에 혹시 뭔가 변동된 거는 없느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판문점 관련된 선언이 있기 때문에 판문점에 왔다 갔다 한 게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조금 더 추가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좀 정리를 해서 현대의 대통령 5년 단위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통일 정책을 좀 집중해서 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좀 봐주시고 새로운 법안이 제정이 된다는 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시대가 발전을 해서 무슨 법안이 새로 필요해졌는지를 시대하고 맞춰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은 업적을 헷갈리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이 분량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연도만 치면은 거의 뭐 약 5,00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암기하는 거 당연히 너무 힘들고요. 다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시험은 누구하고 상대평가를 하는 시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로 일정 점수만 넘으면 등급을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점 받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특정 점수까지만 가도 사실은 되기는 해요.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조금 내려놓은 관점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암기도 필요한데 암기보다는 전반적인 스토리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게 이 한능검이라는 시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당연히 다 시험은 볼 수 있고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앞부분만 공부하다 끝나죠. 그리고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면 시험 보는 날짜가 돌아와서 시험 자체를 포기하는 친구도 정말 많이 봤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뒤에 공부를 못했다면 공부를 못하는 부분은 뭐 과감히 버리시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우선 진행을 좀 해보시고요. 완벽주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료주의를 하려고 하세요. 이 완벽주의는 사실 굉장히 두루뭉술한 단어예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일단 시작하시고 간단하게라도 살펴보시면서 한 바퀴를 돌려서 이론을 정리하겠다. 그게 안 되면 기출문제라도 내가 한 2회분 정도는 풀어보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활용하셔서 공부하시면은 원하시는 등급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이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